지금 전 세계 학계에서는 한국을 더 이상 국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5,000년 동안 중국 옆에서 살아남고 35년 식민지를 겪고도 주인을 짓밟고 올라선 유일한 민족. 도대체 우리 몸속에 흐르는 DNA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전 세계가 이토록 경악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소름 돋는 이유를 하나하나 증명해 드립니다. MIT 미디어랩의 대강당은 언제나처럼 차가운 지성들이 내뿜는 서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 이곳에서 저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계급장을 느끼곤 했습니다. 제 이름은 야마나카. 도쿄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곳에 왔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강의실의 공기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 옆에 앉아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있는 미국인 스미스와 시끄러운 목소리로 떠들어대는 중국인 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경멸했습니다. 스미스는 아시아인을 싸잡아 무시했고 왕은 중화사상에 찌들어 미국과 일본을 한 수 아래로 봤으며 저는 교양 없는 그 둘을 속으로 비웃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셋이 유일하게 의기투합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날뛰는 한국을 씹을 때였습니다. 수업 시작 전 스미스가 태블릿 PC를 들이밀며 낄낄거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의 서울거리가 나오고 있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인형들 같았습니다. 이것 좀 봐. 징그럽지 않아? 한국인들은 뇌가 없나 봐. 남들이 입으면 좀비처럼 다 따라 입잖아. 쥐떼라고는 쥐뿔도 없는 쥐떼 같지 않아? 스미스의 조롱에 왕이 콧방귀를 뀌며 거들었습니다. 평소엔 스미스를 싫어하던 왕이었지만 이때만큼은 신이 난 듯 했습니다. 맞아. 쥐떼가 없으니까 우리 중국 문화를 훔쳐가서 자기들 거라고 우기지. 탕후루도 봐. 우리 전통 간식인데 한국인들이 유행시키니까 너도 나도 먹겠다고 줄을 서잖아. 창의성이라고는 없고 그저 유행만 쫓는 카피캣들이야. 저는 그들의 대화에 점잖게 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원래 그런 민족이니까요. 일본에는 와노쿤이라고 해서 전체의 조화를 중시하면서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다름의 미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나라는 다릅니다. 남들과 다른 걸 불안해하죠. 열등감의 발로랄까요?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믿는 강박증 환자들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교환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자아 없이 표류하는 거대한 군중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미스가 한국의 시위 영상을 넘겨보며 혀를 찼습니다. 단순히 옷만 따라 입으면 다행이지. 저들의 광장 문화를 봐. 촛불 시위니 떼창이니 하면서 수만 명이 몰려다니는 꼴이라니. 일본의 메이와쿠 문화. 그러니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진 시민의식과는 거리가 멀어. 감정을 주체 못하고 때로 몰려다니는 게 딱 야만인들 아닌가. 저러다 언제 폭동이 나도 이상하지 않아. 정확해. 자, 의탁이라는 표현이 딱이야. 이성이 마비된 집단 광기지. 우리의 조롱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강의실의 문이 열리고 제임스 윈스턴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강단에 섰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생존 확률로만 문명을 평가하는 냉혈한 그가 바로 윈스턴 교수였습니다. 그는 인사를 건네는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 셋을 정확히 응시했습니다. 방금 자네들이 한국을 좀비라고 불렀나? 교수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지만 강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스미스는 당황하지 않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 않느냐는 태도였습니다. 교수는 피식,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를 흘리며 허공에 홀로그램을 띄웠습니다. 너희 눈에는 저게 줏대 없는 좀비로 보이나 보군. 내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저건 5천만 개의 개별 뇌가 광케이블로 연결된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슈퍼컴퓨터다. 슈퍼컴퓨터라니.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과대포장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글로벌 신기술 도입 및 확산 속도라는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의 그래프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기어가고 있을 때 한국의 그래프는 거의 수직으로 치솟아 천장을 뚫을 기세였습니다. 데이터를 봐라. 스마트폰, AI, 키오스크,
챗GPT. 새로운 문명 코드가 등장했을 때 미국이 사회 전반에 적응하는데 1년, 유럽이 2년이 걸린다. 일본, 야마나카, 자네 나라는 3년이 지나도 아직도 도장을 찍고 팩스를 보내고 있지. 그런데 한국은 며칠이 걸릴 것 같나? 교수는 우리에게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 3일이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이 출시되면 3일 만에 전 국민이 학습을 끝낸다. 일주일이면 70대 노인도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한 달이면 그 기술의 응용 버전이 쏟아져 나온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일본의 관료주의와 아날로그 고집은 저조차도 변호하기 힘든 치부였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제 부끄러움을 찌르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걸 단순히 유행을 탄다고 폄하할 수 있나? 이건 학습 속도의 차원이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면 국가 전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감행한다. 마치 스마트폰 OS를 업데이트하듯 5천만 명의 뇌가 동시에 새로운 버전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이토록 효율적인 학습 능력을 가진 집단은 존재한 적이 없다. 너희가 좀비라고 비웃는 그 현상은 사실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진화된 하이브 마인드, 즉 집단 지성의 발현이다. 스미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본주의의 정점인 미국인으로서 이런 집단주의적 효율성을 인정하기 싫은 눈치였습니다. 기술 습득이 빠르다는 건 인정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지성입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그들의 시위 문화나 떼창을 보십시오. 그건 그냥 감정 과잉입니다. 집단 히스테리라고요. 개성 없이 휩쓸리는 게 무서운 겁니다. 저 역시 스미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질서와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 과도한 열기는 미개함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일본처럼 조용하고 질서 정연한 게 문명입니다. 한국인들이 광장에 모여 소리를 지르는 건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윈스턴 교수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내한 공연 영상이었습니다. 들리나? 이 소리가 5만 명의 관중이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사만 따라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타 리프 소리, 드럼의 박자, 베이스의 진동까지 입으로 소리내어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5만 개의 악기가 동시에 연주되는 듯한 전율. 가수가 노래를 멈추고 관객을 멍하니 쳐다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가 한국에 와서 울었다. 왜일까? 자신의 음악이 타국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동기화되는 경험을 처음 해봤기 때문이다. 스미스, 자네 나라 공연장에선 술 먹고 난동이나 피우지 않나?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5만 명이 연주자와 호흡을 나노 단위로 맞춘다. 이건 단순한 떼창이 아니다. 거대한 동기화다. 이어서 광화문 촛불 집회 영상이 떴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수백만 개의 촛불. 저는 그 장면을 혐오했습니다. 무질서의 극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교수가 제시한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날 광장에 모인 인원이 100만 명이다. 야마나카, 도쿄 시부야에 100만 명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 압사사고, 약탈, 성추행. 지옥이 따로 없겠지. 하지만 데이터를 봐라. 이날 접수된 폭력 신고 건수 0. 파손된 상점 0. 심지어 집회가 끝나고 난 뒤 거리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다. 화면 속에서 한국인들은 구급차가 지나가자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맨손으로 경찰차를 들어 옮겨 길을 터주고 있었습니다. 그건 폭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군대보다 더 정교하고 유기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집단 히스테리가 아니다. 이건 고도로 훈련된 집단 의식이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개인의 욕망을 누르고 전체의 질서를 위해 본능적으로 대열을 맞춘다. 너희가 개성이라고 포장하는 그 파편화된 이기주의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낼 수 없는 결속력이다. 스미스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봤자 감성팔이 아닙니까?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죠.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면 다를 겁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는 게 자본주의의 진리니까요. 한국인들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1997년에 금 모으기 운동인가 뭔가 했다던데. 그것도 결국 쇼였잖아요. 국가가 망했는데 개인이 금을 내놓는다. 합리적이지 않죠? 윈스턴 교수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천천히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스미스,
방금 자네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쇼라고 했나? 자네는 그 사건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어. 교수는 스크린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왼쪽에는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아이의 돌반지와 결혼 예물을 들고 나와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영상을, 오른쪽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갓을 쓴 남자들이 담배대를 부러뜨리고 여인들이 비녀를 내놓는 사진이었습니다. 너희는 1997년에 한국인들이 장롱 속의 금을 꺼내 나라 빚을 갚은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짓이라고 불렀던 그 기행이 단순히 당시의 애국심 마케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나? 교수는 오른쪽 흑백 사진을 지휘봉으로 가리켰습니다. 틀렸다. 이건 1907년 대한제국 말기의 국채보상운동 기록이다. 당시 한국은 일본, 즉 야마나카, 자네 나라에 막대한 빚을 지고 국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나? 왕이 시키지도 않았다. 정부가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남자들은 담배를 끊어 그 돈을 모았고 기생과 백정 같은 하층민부터 양반집 교수들까지 자신의 은가락지와 비녀를 팔아 빚을 갚으려 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907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기 직전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한국인들이 그런 저항을 했다는 건 일본의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는 두 영상을 겹쳐 보여주었습니다. 1907년의 비녀와 1997년의 돌반지가 정확하게 오버랩되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9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민족이라니. 스미스, 잘 봐라. 이건 교육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1907년의 DNA가 1997년으로, 그리고 지금으로 유전된 거다. 자본주의 논리, 합리적 선택. 그딴 건 한국인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나라는 개인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인격체로 합체한다. 교수의 목소리가 강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오면 너희는 마트로 달려가 총과 휴지를 사재기 하지. 일본은 정부를 탓하며 방 안에 틀어박힌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 국가의 구멍을 메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오류가 아니다. 인류가 멸망의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본능이다. 위기가 닥칠수록 더 단단하게, 더 빠르게 하나로 뭉치는 이 본능. 스미스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00년 전 비녀를 바치던 여인의 결연한 눈빛과 금반지를 들고 울먹이던 1997년. 주부의 눈빛이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선 일종의 종교적인 신념이자 생물학적인 방어, 기제처럼 보였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따라쟁이라고 부르지? 떼거리라고 비웃지? 천만에. 윈스턴 교수는 지휘봉을 거두며 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뒤로 한국의 지도가 붉게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단일 지성체다. 한국이 움직이면 5천만 명이 동시에 움직인다.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강력하게. 이것이 한국이 무서운 첫 번째 이유다. 너희가 개인의 자유니 개성이니 하며 모래알처럼 흩어질 때 그들은 바위가 되어 너희를 부수고 지나갈 것이다. 강의실에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스미스의 비웃음도, 중국 왕의 거만함도, 그리고 저의 오만함도, 교수가 제시한 저 압도적인 역사의 증거 앞에서는 초라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펴고 무언가 적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5천만 명이 하나의 뇌처럼 움직이는 나라. 그건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거대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강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열기는 이제 단순한 조롱이나 냉소가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윈스턴 교수가 쏟아낸 압도적인 역사적 데이터, 1907년과 1997년을 잇는 한국인들의 기이한 생존 본능에 대해 들은 후, 미국인 스미스는 마치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침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중국의 왕은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정신적인 단결력이 대단하다는 건 인정할 수 없어도 적어도 물리적인 힘, 즉 국가의 근간이 되는 하드파워에서만큼은 중국이 압도적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거대한 대륙의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교수님, 한국인들이 정신적으로 뭉치는 건 인정합니다. 흥미로운 데이터였어요. 하지만 정신력만으로 밥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국력은 땅과 자원, 그리고 물리적 스케일에서 나오는 겁니다. 왕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강의실 메인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중국의 거대한 영토와 그 위를 촘촘하게 메운 수천 개의 공장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우주에서 본 중국의 밤은 마치 불타는 용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세계의 공장이자 자원의 블랙홀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중국입니다. 제조업은 끝났다고들 하지만 천만에요. 이제 중국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땅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을 깎아 공장을 짓고 강을 막아 전기를 만듭니다. 우리는 희토류를 쥐고 있고 세계의 모든 물건을 찍어냅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왕은 비웃음을 흘리며 손가락으로 거대한 중국 지도 옆에 붙어있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한반도의 남쪽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한국은 그저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땅덩어리가 코딱지만 해서 공장 지을 땅도 없습니다. 자원이라곤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정도밖에 안 나오는 척박한 땅이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중국이 원자재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만드는 하청 공장 아닙니까? 물리적인 한계가 명확하다는 말입니다. 정신력으로 반도체를 만들 순 없으니까요. 저도 이번만큼은 왕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역시 자원 빈국이지만 적어도 한국보다는 기술적 축적이 깊었고 영토도 넓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초과학의 토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왕의 말을 거들며 한국의 아킬레스건을 찔렀습니다. 왕군의 말이 맞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기초 소재도 부족합니다. 일본의 기술력이나 중국의 히토리 없이는 반도체고 배터리고 뭐고 올스톱이죠. 조립은 잘할지 몰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제조의 근본은 없습니다. 땅이 좁다는 건 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니까요. 우리는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5천만 명의 단결력. 좋죠. 하지만 땅이 없고 자원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윈스턴 교수는 그런 우리를 보며 마치 철없는 아이를 다루듯, 아니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학생을 바라보는 현자의 눈빛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휘봉으로 왕이 띄워놓은 중국의 지도를 툭 쳤습니다. 왕, 그리고 야마나카, 너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놓치고 있다. 너희의 사고방식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물리적 한계라는 건 불가능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들에게 그건 그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할 퀘스트일 뿐이다.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붉은 쇳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대한 용광로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포스코 제철소였습니다. 그 웅장함에 압도되어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철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지? 철광석과 석탄이다. 그것도 아주 질 좋은 고급 유연탄이 있어야 불순물 없는 강철을 만들 수 있지. 그런데 한국에는 그게 한 톨도 없다. 전량을 수입해야 해. 호주에서, 브라질에서, 그리고 왕의 나라 중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와야 하지. 이론적으로 한국은 제철소를 지으면 안 되는 나라다. 원료 산지에서 멀어질수록 경쟁력은 떨어지니까. 교수는 화면 속 시커먼 가루들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단단한 석탄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먼지투성이 가루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친 짓을 시작했다. 비싼 덩어리 석탄을 못 사면 남들이 버리는 싸구려 가루 석탄을 쓰면 되잖아. 전 세계 제철소들이 코웃음을 쳤지. 가루 석탄을 용광로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야마나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루가 빽빽하게 뭉쳐서 통풍을 막는다. 그러면 불이 꺼지거나 압력을 못 이겨 용광로가 폭발해버린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제철소는 가루를 덩어리로 뭉치는 코크스 공정과 소결 공정을 반드시 거친다. 여기에 막대한 비용과 환경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이 공정을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했다.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제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맞다. 15년 동안 실패했다. 수천억 원이 공중으로 날아갔지. 다들 포기하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용광로 앞에서 먹고 자며 미세한 바람의 흐름을 조절했고 결국 세계 최초로 파이넥스 공법을 상용화했다. 화면 속에서 가루 형태의 저급석탄과 철광석이 덩어리로 뭉치는 과정 없이 별도의 공장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용광로에 투입되어 시뻘건 쇳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공해 물질도 비싼 설비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나? 중국이 비싼 고급 석탄을 태우며 매연을 뿜어낼 때 한국은 쓰레기 취급받던 싼 원료로 최고급 철강을 뽑아내고 있다는 거다. 원가는 20%나 낮으면서 품질은 똑같다. 이건 단순한 제조 기술이 아니다. 흙을 금으로 바꾸는 현대판 연금술이다.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원의 우위를 기술로 무력화시킨 사례였으니까요. 중국이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한국은 그 자원 찌꺼기만으로도 중국보다 더 좋은 철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팩트 폭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이 없다고 했나? 그래, 한국은 좁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조선업 호황기 때 한국의 조선소들은 주문이 밀려들어와도 배를 만들 공간, 즉 도크가 없어서 난리였지. 도크는 배를 만드는 거대한 수영장 같은 곳이다. 이게 꽉 차면 더 이상 배를 못 만든다. 보통의 나라라면 주문을 거절한다. 자리가 없습니다, 손님. 3년 뒤에 오세요. 이게 상식이지. 교수는 울산 현대중공업의 영상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의 배는 바닷가가 아니라 아스팔트가 깔린 맨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상식을 거부했다. 도크가 없어. 그럼 그냥 맨 땅에서 만들어서 바다로 끌고 가면 되잖아. 강의실 곳곳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미스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게 장난감 배도 아니고 수만 톤짜리 유조선입니다. 육지에서 만들면 그걸 어떻게 바다로 옮깁니까? 바퀴라도 달 겁니까? 정확하다, 스미스. 바퀴를 달았다. 영상이 재생되자 거대한 유조선 밑으로 수백 개의 바퀴가 달린 특수 차량, 트랜스포터가 개미 떼처럼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거대한 쇠덩어리가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들어 올려져 바다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건물이 걸어가는 듯한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육상건조 공법. 한국은 세계 최초로 배를 육지에서 조립해 바다로 띄우는 데 성공했다. 이건 마치 비행기를 활주로가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이륙시키는 것과 같은 광기다. 도크를 팔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땅에서 찍어낸다.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미쳤다고 혀를 내둘렀던 이 발상의 전환이 한국을 20년 넘게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유지하게 만든 비결이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듯한 저 무모함, 아니 대담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본의 조선소들은 도크가 비기만을 기다리다 주문을 뺏겼는데 한국은 맨 땅에서 배를 만들어 팔아치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인 건설을 꺼내 들었습니다. 철강이나 배는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토목은 다릅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고 산을 깎아 신도시를 만듭니다. 한국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 좁은 땅에서 무슨 대단한 건설을 하겠습니까? 대자연을 거스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화면을 싱가포르로 돌렸습니다.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세 개의 기울어진 건물 위에 거대한 배가 얹혀있는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왕, 싱가포르 땅의 10%를 누가 넓혀줬는지 아나? 바로 한국이다. 한국 기업들은 싱가포르 해안을 매립해 국토를 확장해줬지. 그리고 저 호텔을 봐라. 저게 똑바로 서 있는 것 같나? 교수가 화면에 각도기를 들이댔습니다. 붉은 선이 건물의 기울기를 표시했습니다. 52도. 피사의 사탑보다 10배나 더 기울어져 있다. 설계도가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 네로라 하는 건설사들이 다 손을 저었다. 프랑스, 미국, 일본 건설사들 모두 저건 짓다가 무너진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입찰을 포기했다. 두 장의 카드를 사람인 자로 기대어 놓은 것 같은 저 구조는 중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니까. 그런데 한국의 쌍용건설이 손을 들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미친 짓이죠. 저렇게 기울어진 걸 지지대도 없이 어떻게 세웁니까?
올라가다가 와르르 무너질 텐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는 씩 웃으며 공사 현장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건물 벽 속에 강철 와이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해법은 단순하면서도 기가 막혔다. 건물이 기울어져서 앞으로 쓰러지려고 해. 그럼 반대쪽 벽 안에서 강철 케이블로 잡아당기면서 지으면 되잖아. 그들은 교량을 지을 때 쓰는 포스트 텐션 공법을 건물에 적용했다. 건물이 한층 올라갈 때마다 뒤에서 와이어를 조여 균형을 맞췄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두 건물의 꼭대기를 연결해 완벽한 입자 모양을 완성했다. 공사 기간 단 하루도 늦지 않았다. 세계의 건축가들은 이걸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한국인들은 기술이라고 불렀지. 화면 속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야경은 아름다움을 넘어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비웃음을 실력으로 잠재운 기념비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왕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건물을 짓지만 저렇게 섬세하고 위험한 도전을 성공시킨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땅이 없다고 했지. 한국에게 지도는 그려진 것이 아니라 그리는 것이다. 교수는 한국의 서해안, 새만금 위성사진을 띄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선이 나타났습니다. 우주에서도 보인다는 그 선명한 인공의 선. 새만금 방조제. 길이 33.9km.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다. 한국은 바다를 메워 서울 면적의 3분의 2나 되는 거대한 땅을 새로 만들었다. 흙을 쏟아붓고 거친 파도와 싸우며 바다를 육지로 바꿨다. 중국은 있는 땅을 쓰지만 한국은 없는 땅을 바다에서 건져 올린다. 그들은 국토를 스스로 확장하는 유일한 민족이다. 왕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자연을 이길 순 없다는 고집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다는 메운다 쳐도 사막은요? 자연환경은 못 이깁니다.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건 신의 영역이에요. 한국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막에 비를 내리게 할 순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윈스턴 교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 모래바람이 부는 리비아 사막이 나타났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비를 내리게 할 순 없지. 하지만 강을 흐르게 할 순 있다. 모래 언덕 사이로 직경 4m짜리 거대한 콘크리트 파이프가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지나가도 남을 만큼 거대한 파이프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 끝에서 콸콸 쏟아져 나오는 맑은 물. 그것은 신기루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물이었습니다. 세계 8대의 불가사의라 불리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다. 사막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로 보내는 인공강 프로젝트지. 총 길이 4,000km. 지구 둘레의 10분의 1이다. 교수는 당시 공사 현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우통을 벗어젖히고 파이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도 입찰에 참여했었지. 하지만 현장을 보고 다 도망쳤다. 이 더위에는 장비가 다 녹아버린다. 모래 폭풍 때문에 정밀 측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의 동아건설은 그들은 그 사막에 텐트를 치고 살았다. 낮에는 장비가 과열되니까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일했다. 모래 폭풍이 불면 서로의 몸을 밧줄로 묶고 버텼다. 파이프 하나를 묻을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땀과 피를 같이 묻었다. 화면 속에서 쏟아지는 물을 맞으며 환호하는 리비아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인은 단순한 건설업자가 아니라 말라비틀어진 대지에 생명을 주는 신의 사자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너희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아 적을 막았지만 한국은 대수로를 뚫어 생명을 살렸다. 이건 단순한 건설이 아니다. 지구 리모델링이다.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지 않는다. 조건이 나쁠수록, 환경이 가혹할수록 그들의 도끼는 더 불타오른다. 왕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저 지독한 실행력 앞에 공포심마저 들었습니다. 땅이 없으면 바다를 메우고, 물이 없으면 땅속을 파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사람들. 한국인들에게 환경 탓을 하지 마라. 그들은 자원이 없어서 기술을 만들었고, 땅이 없어서 바다를 메웠고, 물이 없어서 사막을 팠다. 그들에게 불가능이나 안 된다고 말하는 건 그저 연료를 부어주는 꼴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물리 법칙을 비틀어서라도 해내고야 만다. 교수는 화면을 끄고 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전 세계 어디서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유일한 국가, 한계 돌파의 나라인 이유다. 너희가 가진 것에 안주하며 덩치를 자랑할 때 그들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며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제 알겠나? 왜 한국이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현상인지. 강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중국의 광활한 영토도, 일본의 섬세한 기술도, 한국인들의 저 무모하리만치 뜨거운 도전 정신 앞에서는 빛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적혀있던 물리적 한계라는 단어 위에 굵은 줄을 그어버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는 그 어떤 한계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강의실의 공기는 앞선 챕터에서 윈스턴 교수가 쏟아낸 물리 법칙을 파괴하는 한국의 건설, 신화 이야기로 인해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기술력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시공 능력에 대한 데이터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열기 속에는 여전히 묘한 불편함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독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최근 몇십 년간 경제적, 기술적으로 급성장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래프와 수치들이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국격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콘크리트를 붓는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유구한 시간 동안 쌓아 올린 승리의 기억, 세계를 호령해본 제국의 경험, 그리고 찬란한 문화적 유산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베낄 수 있어도 역사의 무게는 베낄 수 없다. 저는 제 안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짐짓더 오만하고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윈스턴 교수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노린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최근 성과는 흥미롭군요. 데이터상으로는 훌륭합니다. 인정하죠.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저력은 그 나라가 걸어온 발자취, 즉 역사에서 증명되는 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과연 한국을 위대한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수업 자료로 배포된 한국의 역사 교과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한국사는 솔직히 말해 볼품없습니다. 냉정하게 보시죠. 5,000년 역사라고 자랑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내내 거대한 중국의 눈치를 보며 조공을 바쳐야 했던 속국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근대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근대화할 힘이 없어서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죠. 자신을 지킬 힘도 없어서 매번 주변 강대국들에게 짓밟히고 유린당한 패배와 굴종의 역사. 그게 한국사의 본질 아닙니까? 제 목소리에 힘이 실리자 옆에 있던 미국인 스미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인 왕이 기다렸다는 듯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거만한 자세로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야마나카 말이 정확해. 한국은 역사적으로 독자적인 문명이라고 부르기 민망하지. 항상 중화 문명의 변방에 붙어있는 혹 같은 존재였어. 우리 황제에게 책봉을 받아야 왕 노릇을 할 수 있었지. 솔직히 말해서 대국 옆에 붙어 산 기생충 같은 생존 방식 아니었나? 강한 자에게 머리를 조아려서 살아남은 거지. 스스로 싸워서 쟁취한 역사가 아니야.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기술이나 경제는 밤을 새워 따라잡을 수 있어도 5,000년 동안 패배자로 살아온 그 DNA의 기억만큼은 절대로 세탁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영원한 이류였고 피해자였으며 역사의 조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윈스턴 교수는 그런 우리의 조롱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차가운 회색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 서늘한 광기가 일렁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지한 자들을 바라보는 연민 같기도 했고 곧 벌어질 학살을 즐기는 포식자의 눈빛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휘봉을 들어 허공을 갈랐습니다. 패배와 굴종의 역사라. 야마나카. 그리고 왕. 너희는 역사를 반쪽만 알고 있군. 아니,
너희의 그 오만한 제국주의적 시각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든 거겠지.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전쟁 기록화 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붉은색 갑옷을 입은 수만의 군대가 강물에 휩쓸려 허우적대고 그 위로 하늘을 뒤덮을 듯한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는 참혹한 장면이었습니다. 강물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그림 밖으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교수는 기록화 아래에 굵은 글씨로 적힌 살수라는 단어를 지휘봉으로 강하게 때렸습니다. 너희는 한국이 강대국 옆에서 눈치만 보며 비굴하게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나? 천만에. 한국은 대국 옆에서 기생한 게 아니다. 대국이 선을 넘는 순간 그 거대한 목을 물어뜯어 제국 자체를 역사 속에서 삭제시켜버린 자이언트 킬러였다. 왕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국을 삭제했다고요? 교수님, 그건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닙니까? 한국 같은 소국이 어떻게 제국을 없앱니까? 왕, 자네 나라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강력했던 제국 중 하나인 수나라를 기억하나? 만리장성을 보수하고 대륙을 관통하는 대운하를 팠던 그 압도적인 제국 말이야. 그 수나라가 도대체 왜 건국된 지 고작 30년 만에 허무하게 멸망했는지 아나? 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나라가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고 멸망했다는 건 중국인들에게도 꽤나 아픈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디테일까지는 모르는 듯했습니다. 서기 612년 수나라 황제 양제는 무려 11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다. 보급부대까지 합치면 300만 명이 넘는 당시 지구상에 존재했던 군대의 절반이 움직인 셈이지. 인류 역사상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단일 작전에 투입된 최대 규모의 병력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다. 건방진 동방의 작은 나라, 고구려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것. 교수는 당시 고구려와 수나라의 국력 차이를 그래프로 보여주었습니다. 코끼리와 개미의 싸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보통의 소국이라면 100만 대군이라는 숫자만 듣고도 기절해서 항복했을 거다. 하지만 고구려는 달랐다.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다. 대신 적들을 자신의 영토 깊숙이 끌어들였다. 굶주리고 지치게 만든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덫을 놓았다. 교수는 화면에 수나라의 멸망 연표를 띄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침공 연도와 제국의 멸망 연도가 불과 몇 년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의 장군 을지문덕은 살수, 지금의 청천강에서 수나라 최정예 별동대 30만 5천 명을 수장시켰다. 야마나카 30만 명이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오나? 워털루 전투, 게티즈버그 전투, 심지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도 단 하루 만에 이 정도 규모의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단일 전투에서 적의 주력군 30만 명을 몰살시킨 기록은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다. 교수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강의실을 울렸습니다. 그날 살아서 돌아간 수나라 병사는 겨우 2,700명뿐이었다. 살수에는 시체가 산을 이루었고 강물은 며칠 동안 핏빛으로 흘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패배의 충격은 치명적이었다. 100만 대군을 잃은 수나라는 국력이 바닥났고 결국 내부 반란으로 멸망해버렸다. 로마 제국 옆에 있던 수많은 소국들은 다 로마에 흡수되거나 사라졌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괴물 옆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오히려 그 괴물의 숨통을 끊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독종의 역사다. 왕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중국의 역사책에서는 무리한 원정으로 인한 국력, 쇠퇴라고만 짧게 기술하고 넘어가는 치욕스러운 패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수나라가 자만해서 댐을 무너뜨리는 작전에 당한 겁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몽골 제국때는요. 징기스칸의 후예들은 전 세계를 짓밟았습니다. 러시아, 유럽, 이슬람, 기마병이 지나간 자리에 풀 한 폭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고 별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몽골의 말발구 말에 짓밟히고 항복했잖아요. 윈스턴 교수는 기다렸다는 듯 13세기의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지도 전체가 몽골 제국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유독 동쪽 끝 한반도만은 색이 달랐습니다. 왕, 자네 말이 맞아. 13세기 몽골 제국은 태풍이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였지. 몽골 기병이 지나가면 지도가 지워졌다. 러시아 공국들은 1년 만에 함락됐고 헝가리와 폴란드 기사단은 전멸했다. 남송도 버티다 무너졌고 이슬람 제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항복하는 데에 걸린 시간,
길어야 1에서 2년이었다. 그런데 동방의 작은 나라 고려는 달랐다. 교수는 타임라인을 확대했습니다. 1231년부터 1270년까지 무려 40년 가까운 세월이 붉은색 막대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이나? 전 세계가 몽골에게 1년 만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릴 때 고려는 무려 40년을 버텼다. 몽골이 7번이나 대규모 침공을 감행했지만 고려는 항복하지 않았다. 이것은 세계 전쟁사 미스터리 중 하나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평지도 많은 그 땅에서 세계 최강의 기병대를 40년이나 막아냅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몽골군은 당시 핵무기나 다름없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몽골이 수전에 약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왕실을 강화도로 옮겼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왕실이 아니었다. 바로 백성들이었다. 왕이 도망간 땅에서 백성들은 산성으로 들어가 돌을 던지고 뜨거운 물을 부으며 싸웠다. 국토가 불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지만 그들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심지어 노비들까지 주인을 지키기 위해, 아니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칼을 들고 몽골 기병의 다리를 잘랐다. 교수는 당시 몽골 황제 쿠빌라이 칸의 기록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몽골 황제는 고려의 저항에 질려버렸다. 도대체 저 독종들은 뭐냐며 혀를 내둘렀지. 40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도 굴복하지 않는 나라는 고려가 유일했으니까. 결국 몽골은 고려를 힘으로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강화 조약을 맺었다. 고려의 왕실을 유지해주고 고유한 풍습과 제도를 인정해준다는 몽골 제국. 역사상 유례없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강희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시달린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잡초, 아니 강철 같은 생명력의 역사였습니다. 지구상에서 몽골 제국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낸 유일한 케이스. 이것이 한국인들이 가진 깡의 기원이다. 그들은 위기가 닥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눈이 뒤집혀서 덤벼든다.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다. 제국이든 황제든 그들을 건드리면 반드시 피를 보게 된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고대나 중세의 이야기는 그렇다 쳐도 근대의 식민지 역사는 명백한 패배니까요. 일본군에게 무력하게 나라를 내어준 그 기억만큼은 한국인들의 패배주의를 증명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임진왜란 때나 근대에는 달랐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갔을 때 조선의 정규군은 형편없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20일 만에 뚫렸죠. 왕은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고요. 결국 힘이 없어서 당한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를 지킬 군대조차 없었던 무능한 국가였습니다. 교수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일본인인 제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연민과 경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 가득 낯선 그림을 띄웠습니다.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정규군이 아니라 허름한 옷을 입고 낙과 죽창, 그리고 녹슨 화승총을 든 농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야마나카, 너희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제일 충격받은 게 뭔지 아나? 사무라이들이 본국에 보낸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나? 정규군을 죽였는데 전쟁이 안 끝난다는 거였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른 나라는 전쟁이 나면 군인들끼리 싸운다. 왕이 항복하거나 수도가 함락되면 전쟁은 끝난다. 그게 문명 국가의 룰이다. 그런데 한국은 그 룰이 통하지 않는 기이한 나라다. 왕이 도망가고 정규군이 전멸하면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백성들이 스스로 군인이 된다. 바로 의병이다. 교수는 의병들의 활약상을 지도의 붉은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일본군의 보급로가 끊기고 산속에서, 들판에서, 마을, 어귀에서 기습을 당해 쓰러지는 사무라이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낮에는 순박하게 농사를 짓던 농부가 밤이면 낫을 들고 나와 일본군의 목을 베었다. 그를 읽던 유약한 선비가 붓을 던지고 칼을 들고 지휘관이 되었다. 심지어 승려들이 산에서 내려와 창을 휘둘렀다. 일본군은 공포에 떨었다. 이 나라는 도대체 군인이 몇 명인가? 죽여도 끝이 없다. 여긴 지옥이다.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정규군보다 더 무서운 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간인들의 저항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적, 모든 국민이 적인 상황. 그것은 점령군에게는 악몽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만 그런 게 아니다. 1910년 일본이 한국을 강제 합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대한제국의 군대는 해산됐지만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그들은 현대식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혹은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구식 화승총 하나 들고 기관총을 든 일본군에게 덤벼들었다. 일본군 토벌대의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나? 조선인들은 폭도와 같다.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덤벼든다. 마지막 한 명이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교수는 낫을 든 농민의 그림을 확대했습니다. 그 농민의 등 뒤로 몽골군과 싸우던 고려의 백성, 수나라와 싸우던 고구려의 병사,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이것이 좀비 네이션의 실체다. 점령군은 한국을 정복할 수 없다. 5천만 국민 전체가 잠재적 전사이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온순해 보이고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외부의 적이 나라를 위협하는 순간 그들은 살인병기로 돌변한다. 이것이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고슴도치 전략의 기원이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 날카로운 가시를 세워 상대의 발을 뚫어버리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비웃었던 패배의 역사는 사실 처절한 생존의 역사였고 굴종의 역사는 불굴의 저항의 역사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제국들 틈바구니에서 지도에서 사라지지 않고 5천년을 버텨낸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지독한 생존 본능, 아니 유전자 깊숙이 박힌 도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알겠나, 야마나카. 너희가 한국을 35년 동안 식민지로 삼았다고 자만하지 마라. 그들은 그 35년의 굴욕을 뼈에 새기고 다시는 지지 않겠다며 이를 갈았다. 그리고 그 도끼가 오늘날 한국을 경제대국, 기술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너희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게 아니라 건드려서는 안 될 미친 호랑이의 꼬리를 밟은 것이다. 강의실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중국의 왕도, 미국의 스미스도, 그리고 저 야마나카도 더 이상 한국의 역사를 비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역사는 피로 쓰인 역사였고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끓인 송낫을 든 의병의 눈빛이 저를 노려보는 것만 같아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적힌 패배의 역사라는 단어를 지우고 떨리는 손으로 불사조의 역사라고 고쳐 적었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지독한 도끼가 사라지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렇게 윈스턴 교수의 강의가 진행될수록 제 안의 오만함은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30만 대군을 몰살시킨 고구려의 역사와 낫과 죽창을 들고 일어선 의병들의 끈질긴 생명력. 그것은 단순한 패배의 역사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들을 질리게 만든 독종의 역사였습니다. 강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침묵을 깬 것은 역시나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미국인 스미스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현대의 패권은 압도적인 화력, 즉 군사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엘리트였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흥미로운 역사 수업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신력 인정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21세기는 죽창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핵버튼 하나면 끝나는 시대죠. 스미스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주한미군 기지의 사진을 띄우며 거들먹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지금처럼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우리 위대한 미군 덕분 아닙니까? 한국군은 그냥 보이스카우트 수준이죠. 북한이 핵이라도 쏘겠다고 위협하면 벌벌 떨면서 워싱턴에 전화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지켜주니까 발 뻗고 자는 주제에 국방력 오이라니 뭐니 하는 건 좀 우습네요. 안보 무임승차 아닙니까? 스미스의 말에 제 자존심도 꿈틀했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의 우산 아래 있지만 적어도 해군력만큼은 아시아 최강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스미스의 말에 힘을 실어주며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스미스 말이 맞습니다. 한국은 평화헌법도 없으면서 제대로 된 공격 무기 하나 없습니다. 대양해군을 외치지만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전력에 비하면 한국 해군은 낚싯배 수준이죠. 독도함이니 뭐니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전략 무기는 전무합니다. 북한을 핑계로 군대를 유지하지만 주변국인 일본이나 중국에겐 위협조차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가진 국방력의 한계를 비웃었습니다. 핵무기도 없고
항공모함도 없는 나라. 그저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생존을 구걸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윈스턴 교수는 그런 우리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진지했습니다. 스미스, 그리고 야마나카, 너희는 한국을 보호받는 양이라고 생각하나 보군.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3일 만에 망할 거라고? 교수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미군이 철수하고 전쟁이 나면 3일 만에 평양은 물론이고 베이징의 일부, 그리고 도쿄의 주요 시설까지 지도에서 지워질 거다. 한국은 양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괴물이다. 교수는 스크린에 영상 하나를 띄웠습니다. 현무 5발사 실험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거대한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미사일 같았지만 교수가 제시한 스펙은 우리의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일반적인 미사일 탄두 중량이 얼마인지 아나? 보통 500kg에서 무거워야 1톤이다. 그 정도만 해도 건물 하나는 우습게 부수지. 그런데 한국이 최근 공개한 이 괴물, 현무5의 탄두 중량이 얼마인지 아나? 교수는 칠판에 크게 숫자를 적었습니다. 8톤. 8톤이다. 오타가 아니다. 한국은 미사일 머리에 8톤짜리 고폭탄을 쑤셔 넣었다. 이건 미사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소행성이다. 운동에너지 자체가 다르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탄두 중량 8톤이라니 들어본 적도 없는 수치였습니다.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 미국이 막아놨지. 그래서 한국인들은 생각했다. 핵을 못 써. 그럼 화약을 미친 듯이 때려 박아서 재래식 무기로 핵폭탄의 위력을 만들면 되잖아. 교수는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무가 지하 깊숙한 벙커를 향해 꽂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괴물은 마하 10의 속도로 낙하한다. 그리고 지상에 닿는 순간 거대한 충격파가 발생해 인공지진을 일으킨다. 지하 100m 깊이에 숨어있는 김정은의 벙커. 뚫고 들어갈 필요도 없다. 그냥 위에서 찍어 누르면 지진 때문에 벙커가 무너져 생매장당한다. 전술핵 무기와 맞먹는 파괴력이다. 전 세계에서 비핵 국가가 이런 미친 괴물을 만든 건 한국이 유일하다. 스미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핵 없이 핵 위력을 내는 무기를 만들다니 미국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집요함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한국은 이 괴물을 수백 발, 아니 수천 발을 비축해두고 있다. 전쟁이 시작되면 한국의 산속, 터널, 숲속에서 이 미사일들이 빗발치듯 날아오를 거다. 요격? 불가능하다. 8톤짜리 쇳덩어리가 마하 10으로 떨어지는데 뭘로 막을 건가?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일본의 요격 시스템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미사일이 아무리 세면 뭐합니까? 발사대가 터지면 끝입니다. 한국은 영토가 좁아서 숨길 곳도 없어요. 게다가 바다는 일본이 꽉 잡고 있습니다. 잠수함 전력에서 일본은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이 미사일을 쏘기도 전에 해상 봉쇄를 당할 겁니다. 윈스턴 교수는 저를 비웃듯 쳐다보며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검푸른 바다 위로 검은 물체가 솟구쳐 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야마나카, 자네는 일본 잠수함이 최고라고 믿고 있군. 물론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은 훌륭하지. 하지만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에는 일본 잠수함에는 없는 치명적인 독침이 숨겨져 있다. 영상 속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이 열리더니 물기둥과 함께 거대한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다. 야마나카, 물리학의 상식을 안다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장면인지 알 텐데.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SLBM은 원자력 잠수함에나 싣는 거 아닙니까? 3,000톤급 디젤 잠수함에서 저게 발사가 된다고요? 그래.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디젤 잠수함은 크기가 작아서 탄도미사일을 실을 공간도 없고 발사 충격을 견딜 수도 없다고. 하지만 한국은 해냈다. 세계 최초로 디젤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을 꽂고 SLBM을 우겨 넣었다. 교수는 도산안창호함의 내부 구조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미사일 발사관 6개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극악에 달하는 설계였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나? 한국 영토가 초토화되고 지상의 모든 발사대가 파괴되어도
바다 깊은 곳에 숨어있던 한국 잠수함은 살아남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적국이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조용히 수면 위로 올라와 너희의 심장부에 현무 미사일을 꽂아버린다. 교수는 지도 위에서 한국 잠수함의 예상 작전 반경을 표시했습니다. 동해, 남해, 그리고 일본 근해와 중국 앞바다까지 붉은 원이 그려졌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상호학증 파괴 전략이다.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너도 무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주변 강대국들과 공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것은 방어가 아니다. 가장 확실하고 섬뜩한 공격력이다. 스미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지옥의 버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미스, 자네가 말한 안보 무임승차, 천만에. 한국은 국방비로만 매년 50조 원 넘게 쓴다.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가 구걸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한국전쟁으로 뼈저리게 배웠다. 그래서 그들은 괴물을 키우기로 결심한 거다. 교수는 칠판에 고슴도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국은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다. 덩치 큰 맹수들과 싸워 이길 수는 없지. 하지만 온몸에 핵무기급 바실을 두른 거대한 고슴도치다. 중국이나 일본, 심지어 북한이 한국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그들의 목구멍은 한국이라는 가시에 찔려 걸레짝이 될 것이다.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고통. 그것이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생존법이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얕잡아보고 있었습니다. 귀여운 토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맹독을 품은 가시투성이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야마나카인 저조차도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일본의 심장부 도쿄가 한국 잠수함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스미스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동맹이라서 다행이다. 정말로. 그 말은 우리 모두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미소 뒤에는 언제든 상대를 파멸시킬 수 있는 8톤짜리 철퇴가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윈스턴 교수의 강의가 진행될수록 강의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앞서 한국이 보여준 군사적 도끼와 고슴도치 전략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품 안에는 8톤짜리 미사일을 숨기고 있는 나라. 그 실체가 드러나자 스미스는 더 이상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이라며 비아냥거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야마나카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는, 아니 인정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자존심이 남아있었습니다. 군사력. 좋습니다. 독종 같은 생존 본능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제와 품격은 다릅니다. 그것은 미사일 몇 개 만든다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자본과 기술, 그리고 세계를 리드해본 제국의 경험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 왕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최후의 카드, 일본이 피와 땀으로 건설한 찬란한 경제 제국의 영광을 꺼내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들의 태생은 가난이니까요. 교수님, 한국이 군사적으로 독종인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국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건 결국 경제력과 그 나라의 근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태생적으로 일본이나 서구 열강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 태블릿을 조작해 강의실 메인 스크린에 사진 2장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왼쪽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잿더미가 된 서울의 흑백 사진이었고, 오른쪽은 1964년 도쿄 올림픽 당시 화려하게 번영하던 도쿄의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흑백과 컬러, 지옥과 천국의 대비처럼 두 나라의 격차는 잔인할 만큼 명확했습니다. 보십시오. 불과 70년 전의 한국입니다. 건물이란 건물은 다 무너졌고 거리에는 굶어 죽는 시체와 고아들이 넘쳐났죠. 당시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조차 폐허가 된 서울을 보고 이렇게 절망했습니다. 이 나라가 복구되는 데는 적어도 100년이 걸릴 것이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어땠습니까? 이미 패전의 아픔을 딛고 전자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신칸센이 대지를 가르고 도쿄타워가 솟아올랐죠. 경제적 격차, 기술적 격차가 최소 100년은 났었다는 말입니다. 그 100년의 격차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좁혀질 수 없는 절대적인 벽입니다. 제 말에 스미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도 1950년대 한국은 잊고 싶은 혹은 동정하고 싶은 기억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야마나카 말이 사실입니다. 1950년대 한국은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국가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는 나라였죠. 우리가 초콜릿과 밀가루, 옥수수죽을 배급해주지 않았으면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영원한 수혜국이었죠. 그런 나라가 지금 좀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거지 근성이라는 근본이 바뀌지는 않죠. 우리는 한국의 태생적 한계, 즉 가난과 원조라는 꼬리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경제적 부는 쌓을 수 있어도 그 비참했던 과거의 DNA는 지울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윈스턴 교수는 우리의 비웃음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회색 눈동자는 스크린 속 폐허가 된 서울의 사진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원래 거지였다.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아주 오만한 지적이군. 야마나카, 그리고 스미스. 너희는 한국의 과거를 감추고 싶은 치부라고 생각하는군. 하지만 내 눈에는 그게 기적의 씨앗으로 보인다. 교수는 지휘봉으로 스크린을 툭 쳤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나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왼쪽에는 1980년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아이콘이자 로망이었던 소니 워크맨 사진이, 오른쪽에는 현재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사진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거대한 선 그래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에디스 소니 시가총액 추이. 야마나카, 기억하나? 30년 전 너희 소니는 전자 제품의 신이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부터 파리의 샹젤리제까지 허리에 워크맨을 차고 다니는 건 부와 유행의 상징이었지. 메이드 인 재팬은 품질 보증 수표였고 저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절 일본은 미국조차 두려워하던 경제 동물, 이코노믹 애니멀이었으니까요. 그때 한국의 삼성은 뭐였지? 소니와 산요의 라디오 부품을 하청받아 조립하던 삼류 공장이었다. 너희가 낡은 설계도를 던져주면 밤새워 납땜이나 하며 기술 좀 가르쳐 달라고 읍소하던 존재였지. 너희는 그들을 비웃으며 불량품이나 내놓지 말라고 호통쳤을 테고. 교수의 목소리가 점점 낮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봐라. 교수가 그래프의 2000년대 중반 지점을 지휘봉으로 가리켰습니다. 바닥을 기던 파란색 선 삼성이 완만하게 하락하던 빨간색 선. 소니를 뚫고 수직으로 치솟는 소름 돋는 골든크로스 지점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100년이 걸린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은 불과 50년 만에 그 100년의 격차를 따라잡고 너희를 추월해버렸다. 너희가 아날로그 워크맨의 영광에 취해 도장을 찍고 팩스를 보내며 일본의 기술은 세계 제일이라고 자화자찬하며 안주할 때 한국은 목숨을 걸었다. 교수는 삼성의 반도체 공장 내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클린룸에서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감행했고 실패하면 한강에 빠져 죽겠다는 각오로 반도체와 디지털 기술에 국가의 운명을 걸었다. 너희가 브라운관 TV를 고집할 때 그들은 LCD로 넘어갔고 너희가 피처폰 버튼을 누를 때 그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했다. 교수는 현재의 시가총액 수치를 붉은 글씨로 크게 띄웠습니다. 삼성전자 단 하나의 시가총액이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히타치 등 일본의 네로라 하는 전자 기업들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 숫자는 잔인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결과는 30년 전 한국은 일본 부품 없이는 라디오도 못 만들었지만 지금 일본 전자 기업들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없이는 스마트폰은커녕 전자계산기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나? 야마나카. 교수가 저를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하청업자가 주인의 회사를 사버린 격이다. 노예가 실력으로 주인을 짓밟고 그 자리에 올라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승리가 아니다.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가 지배국을 기술력과 자본으로 압도해버린 역사상 가장 통쾌하고 우아한 복수극이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주머니 속에 있는 아이폰조차 뜯어보면 한국산 랜드 플래시와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전자상가는 이미 한국산 가전제품에 점령당했고 일본의 젊은이들은 삼성 갤럭시를 들고 K-팝을 듣고 있었습니다. 소니의 몰락은 단순한 기업의 실패가 아니라 오만에 빠져 변화를 거부했던 아날로그 제국,
일본 전체의 침몰을 상징하는 것 같아 현기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아직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제적 수치로는 반박할 수 없게 되자 선진국의 마지막 자존심인 도덕성과 품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돈 좀 벌었다는 건 인정. 운 좋게 반도체 사이클을 잘 탄 졸부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졸부 아닙니까?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스미스는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을 보세요. 우리는 전 세계에 원조를 하고 난민을 돕습니다. 그게 진정한 선진국의 조건, 노블레스 오블리주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나라일 뿐이잖아요.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윈스턴 교수는 스미스의 말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격이라. 스미스, 자네가 말하는 품격이 이런 건가? 교수는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공장도 빌딩 숲도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메마른 황무지였습니다. 그곳에서 흙투성이가 된 한국인 청년들이 현지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식량 박스를 던져주고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진흙탕론에 들어가 모내기를 하고 고장난 트랙터를 고치고 우물을 파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한국은 2010년 전 세계 선진국 클럽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인류 역사상 유일한 케이스지. 그런데 한국은 다른 회원국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뭔지 아나? 스미스는 대답하지 못하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이 클럽에서 식민지배와 전쟁의 굶주림을 뼛속 깊이 경험한 유일한 나라다. 미국이나 유럽의 원조는 솔직히 말해 동정이거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계산이 깔려있지 않나? 우리가 남는 빵과 우유를 줄게, 불쌍한 놈들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던져주는 시혜적인 태도다. 교수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국 봉사단원이 깡마른 아프리카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연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슬픔과 공감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원조는 다르다. 그건 공감이다. 그들은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비참한지, 꿀꿀이 죽을 얻어먹기 위해 줄을 서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자기 부모 세대가 겪었던 일이니까. 그 기억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으니까. 교수는 아프리카 마을에 세워진 새마을 운동 깃발과 황금빛으로 물든 벼농사 단지 K라이스 프로젝트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만 던져주고 사진 찍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척박한 땅에 들어가 고기를 잡는 법, 즉 기술을 가르친다. 벼를 심는 법, 물을 대는 법, 마을을 조직하는 법. 그들은 말한다. 우리도 배고파 봤다. 우리도 잿더미에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 원조가 아니다. 희망의 이식이다. 너희도 우리처럼 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가 주는 압도감보다 흙투성이가 된 채 아프리카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한국 청년에 환한 미소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아니 애초에 가져본 적 없는 진심이라는 힘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돈으로 존경을 사려고 할 때 한국은 땀과 눈물로 마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한 서양 기자가 서울의 처참한 폐허를 보고 기사에 이렇게 썼었지. 한국이라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겠느냐? 윈스턴 처칠도 한국의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비관했다. 그들은 한국을 가망 없는 쓰레기통 취급했다. 윈스턴 교수는 지휘봉을 내려놓으며 우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라, 그 쓰레기통은 사실 걸음이었다. 한국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섞인 그 걸음 위에서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단단한 부활의 꽃을 피워냈다. 자원이 없어서 사람을 키웠고, 돈이 없어서 기술을 만들었고, 배고픔을 알기에 남을 돕는 나라가 되었다. 교수의 뒤로 한강의 찬란한 야경과 아프리카의 황금빛 들판, 그리고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위대한 이유다. 그들은 단순히 부자가 된 게 아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기적이라는 단어로 바꾼 연금술사들이다. 야마나카, 스미스, 너희가 70년 전 비웃던 그 거지는 이제 너희가 우러러봐야 할 거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거인은 너희보다 훨씬 더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있다. 인정해라. 이 승부에서 너희는 완벽하게 졌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100년이 걸릴 거라던 메가더의 비웃음은 50년 만에 추월로 돌아왔고, 졸부라는 스미스의 비난은 진정한 인류애로 반박당했습니다. 소니의 몰락은 단순한 기업의 실패가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 취해 오만했던 일본의 몰락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피어난 장미, 그 장미의 가시에 찔린 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윈스턴 교수의 강의는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죽음을 불사하는 국방력, 그리고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한 경제 기적까지. 그 모든 데이터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운이 좋아 성공한 케이스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을 메웠던 차가운 비웃음은 이제 경외감 섞인 침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화려한 현재, 저 높이 솟은 마천루와 반짝이는 네온사인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기성세대들, 즉 늙고 초라한 노인들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모순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격식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을 입은 불청객들처럼 말입니다. 스미스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뉴스 기사를 검색하더니 킬킬거리며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기적도 이제 옛말이죠. 이 사진 좀 보세요. 스미스가 띄운 화면에는 낡은 손수레에 산더미처럼 폐지를 싣고 굽은 허리로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한 노인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탑골공원에 모여 바둑을 두거나 싼 막걸리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들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꼰대라고 합니다. 고집불통해 말이 안 통하고 나 때는 말이야라며 과거 타령만 하는 짐짝 같은 존재들이죠. 시대에 뒤처진 잉여 인간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미개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가난하고 교양 없는 노인들이 지칠에 초대받는 나라의 국민이라니 매치가 안 되잖아요. 저 역시 스미스의 말에 깊이 동감했습니다. 일본에도 단카이 세대가 있지만 그들은 적어도 연금을 받으며 우아하게 은퇴 생활을 즐기거나 사회의 어른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들은 너무나 치열하고 또 초라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일본의 관점에서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고도성장의 혜택은 다 누렸으면서 왜 저렇게 품위 없이 늙어가는 걸까요? 존경할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한국의 기적은 똑똑한 젊은 세대가 만든 거지. 저 힘없고 구시대적인 노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한국의 노인들을 시대의 낙오자 취급하며 마음껏 비웃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빌딩숲과 저 초라한 노인들의 구분 등은 너무나 이질적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윈스턴 교수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강의실의 조명을 모두 꺼버렸습니다. 강의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할 때 스크린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뜬 사진은 우리가 기대했던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나 케이팝 스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시커먼 탕가루를 뒤집어 쓴 채 하얀 치아만 드러내고 웃고 있는 앳된 광부들, 그리고 차가운 영안실에서 자신보다 2배는 커 보이는 서양인의 시체를 닦고 있는 젊은 간호사들의 거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공허하면서도 기묘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너희는 방금 저분들을 꼰대라고 불렀나? 시대의 짐이라고 비웃었나? 어둠 속에서 윈스턴 교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똑바로 봐라, 이 멍청한 놈들아. 이 사진 속의 청년들이 누군지 아나? 바로 너희가 방금 폐지 줍는다고 비웃었던 그 노인들의 20대 시절이다. 교수는 독일 루르 탄광의 지하 1000m 막장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갱도, 땀과 탄가루로 범벅이 된 채 곡괭이질을 하는 남자의 등 근육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너무나 가난했다. 1인당 국민소득 70달러.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살던 시절이었지. 공장을 지을 돈도, 고속도로를 깔 돈도 없었다. 박정희 정부는 서독에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독일 은행들은 거절했다. 너희 나라에 갚을 능력이 어디 있느냐며 담보를 요구했지.
가진 게 없던 한국이 내놓을 수 있었던 유일한 담보가 뭔지 아나? 스미스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바로 사람이었다. 이 청년들이 독일 탄광에 가서 일해서 벌어올 미래의 월급, 그리고 간호사들이 벌어올 월급, 그걸 국가가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린 것이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인질이라고 부르지 않나? 그들은 스스로 국가의 인질이 되어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다. 교수는 사진 속 광부의 도시락통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지하 1000m, 지열이 40도가 넘는 찜통 속으로 들어갔다. 팬티 한 장만 입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그곳에서 그들은 하루 12시간씩 석탄을 캤다. 독일인 광부들도 위험하다고 들어가지 않는 막장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도시락 뚜껑을 열면 쥐들이 지나다니며 떨어뜨린 천장의 탄가루가 밥 위를 새카맣게 덮었다. 그들은 그 검은 밥을 눈물과 함께 씹어 삼키며 버텼다. 왜? 고향에 있는 동생들 학비를 보내야 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내 동생만큼은 대학에 보내야 했으니까. 교수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독일 병원의 영안실 사진이었습니다. 앳된 얼굴의 동양인 간호사가 거구의 시체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르터 있었고 눈가는 짓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꽃다운 20대 간호사들. 한국에서는 귀한 집 딸들이었다. 하지만 독일 병원에서는 가장 험한 일을 맡았다. 똥오줌을 받아내고 굳어버린 시체의 옷을 입히고 알코올 솜으로 피고름을 닦아냈다. 독일 간호사들이 기피하던 그 일을 한국의 딸들은 묵묵히 해냈다. 시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손목이 나가고 독한 소독약 냄새 때문에 코피를 쏟으면서도 그들은 쉬지 않았다.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스미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너희가 한국 여행 가서 마시는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쾌적한 지하철, 빠른 인터넷, 그거 다 공짜인 줄 아나? 저분들이 50년 전에 시체 닦고 석탄가루 마셔서 폐가 굳어가며 번 돈으로 만든 거다. 저분들의 폐에 박힌 석탄가루가 지금의 한국 경제를 만든 걸음이 되었다. 교수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1964년 대통령이 독일 탄광을 찾아가 광부와 간호사들을 만났다. 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젊은이들. 그들은 검은 얼굴로 대통령을 바라봤다. 애국가 반주가 시작되었지만 아무도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 동해물과 첫 소절이 나오자마자 강당은 통곡의 바다가 되었다. 대통령도 울고 광부도 울고 간호사도 울었다. 대통령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생전에는 이 가난을 못 벗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후손들에게는, 우리 자식들에게만큼은 절대로 이 가난을 물려주지 맙시다. 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숭고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다.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어서 말이다.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결하는 태양이 내리쬐는 붉은 사막이었습니다. 독일뿐인가?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때 한국의 아버지들은 50도가 넘는 중동의 사막으로 떠났다.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그늘 하나 없는 사막에서 그들은 물 대신 모래 섞인 밥을 먹으며 일했다. 낮에는 철판이 달궈져 화상을 입을 정도라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일했다. 소금기 섞인 물을 마시며 설사병을 앓으면서도 그들은 삽질을 멈추지 않았다. 사진 속의 한국인 근로자들은 깡말라 있었고 피부는 까맣게 타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고향 쪽을 향해 절을 하며 울었다. 오직 내 자식은 나처럼 흙수저로 살게 하지 않겠다. 가난의 고리를 내 대에서 끊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들이 사막에서 벌어온 오일 달러가 지금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만들었고 반도체 공장을 세웠다. 그리고 베트남의 정글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포탄이 터지는 정글 속에서 M16 소총을 들고 뛰어가는 한국군 병사들.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가난을 끊기 위해 목숨을 걸고 베트남 정글로 뛰어든 군인들. 그들이 흘린 피, 그 목숨값인 피 묻은 달러가 경부고속도로의 아스팔트가 되었고 포항제철의 용광로 불씨가 되었다. 윈스턴 교수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언제나 냉철하고 데이터만 말하던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야마나카, 너희가 아까 꼰대라고 불렀지? 짐이라고 했나? 틀렸다. 너희는 완전히 틀렸다. 교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강의실을 울렸습니다.
저분들은 자신들의 인생 전체를 장작으로 태워서 한국이라는 차가운 냉골방을 데운 성자들이다. 인류 역사상 한 세대가 통째로 자신을 희생해 다음 세대를 완벽한 선진국 국민으로 만든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지 못한 풍요를 자식들에게 주기 위해 자신의 청춘과 꿈, 그리고 건강까지 모든 것을 재단에 바쳤다. 그래서 그들은 뼈가 사갔고 등이 굽었다. 너희 눈에 초라해 보이는 그 굽은 등은 사실 지구 하나를 떠받치고 있었던 거인의 등이다. 스미스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미개하다,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그 노인들의 주름살 하나하나가 사실은 훈장이었고 역사였습니다. 폐지 줍는 수레를 끄는 그 손은 한때 독일의 석탄을 캐고 사우디의 벽돌을 나르던 위대한 손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누리는 에어컨 바람, 주머니 속의 최신형 스마트폰, 밤거리의 안전한 치안, 맛있는 음식, 그 모든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저분들의 뼈와 살이 녹아있는 청구서다. 누군가는 반드시 치러야 했던 그 가혹한 대가를 저분들이 온몸으로 막아낸 것이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화면에 현재의 서울 전경을 띄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화려한 스카이라인.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빌딩들이 콘크리트가 아니라 아버지들의 땀과 어머니들의 눈물로 지어진 거대한 비석처럼 보였습니다. 너희가 감히 그들을 비웃을 자격이 있나?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위대한 희생을 치른 세대는 없다. 한국인들이여, 그리고 세계인들이여, 저 구분 등의 경의를 표해라. 저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현상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강의실에는 깊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죄스럽게 느껴질 만큼의 무거운 숙연함이었습니다. 윈스턴 교수의 강의는 끝났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강의가 주는 감동을 넘어 인간으로서 느껴지는 깊은 부채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강의 시작 전 저는 그곳에 한국 이길 수 없는 나라라고 적어두었었습니다. 일본의 라이벌로서 언젠가는 꺾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구는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한국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고 인간 승리의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펜을 꾹꾹 눌러 기존의 문장을 지웠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힘을 주어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떨리는 손으로 새로운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 눈에서 떨어진 눈물방울이 잉크를 번지게 했지만 그 문장만큼은 제 심장에 문신처럼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존경할 수밖에 없는 나라. 이것이 제가 MIT 대강당에서 목격한 한국이라는 거대한 현상에 대한 저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등과 어머니의 손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피라미드였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